오늘은 도덕경 1장을 보겠습니다. 도덕경 1장 첫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책에 나오는 문장 가운데 이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을 앞에서부터 이해하는 것보다 우선 명가명 비상명을 이해하면은 도가도 비상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가명 비상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명은 이름 혹은 개념입니다. 가는 뭐 할 수 있다, 조동사죠. 뒤에 나오는 명은 동사입니다. 개념화하다 혹은 정의 내리다, 이름을 짓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명가명 하면은 어떤 이름을 정의 내리면 혹은 개념화하면 영원 불변한, 그 다음에 완벽한 개념일 수가 없다. 어떤 개념을 개념화하면 그 개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게 돼버린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죠. 그 문장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동사 명, 이것을 개념화 한다 혹은 정의 내린다 라는 뜻인데요. 이걸 개념화 한다고 할 때 이걸 우리가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개념에서 이 염은 생각이라는 뜻이고 안에 어떤 상념이라는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것을 말할 때 그 염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는 성미래라는 뜻이에요. 성미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쌀 가게 가서 쌀을 산다고 할 때 한 돼, 두 돼 이렇게 사죠. 이게 쌀 대박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쌀 주인한테 쌀 한 대 주세요. 그러면은 쌀 주인이 여기다가 쌀을 한 대를 담죠. 그런데 처음에 부으면은 평평하게 정확히 부을 수 없으니까 일단 고봉으로 이렇게 딱 채우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평미래를 가져와 딱 깎아내죠. 깎아내면은 이게 정확한 한 대가 남고 이것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라는 것은 공통된 틀 안에 들어간 것만 남기고 여분의 것은 없애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틀, 이 한 돼, 공통된 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남는 것, 여분의 것, 사적인 것을 제거하고 공통된 틀 안에 들어간 것만 생각의 형태로 저장한 것, 이것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는 개념을 컨셉이라고 합니다. 컨은 모두 혹은 함께, 온전히 이런 뜻이에요. 셉트는 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 동사형이 뭐예요? 이렇게 잡는 거죠. 개념을 뭐 한다고 그러죠? 포착한다고 그러죠. 개념을 포착한다. 개념을 잡는다. 바로 이거 컨시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세계를 이렇게 잡습니다. 잡아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이것들은 다 버리고 안에 잡히는 것만 생각의 형태로 저장한 것, 이것이 컨셉입니다. 영어로 컨셉. 그 다음에 독일어도 개념은 에그리프죠. 동사형은 뭐예요? 에그라이펜. 배, 역시 이것도 모두, 온전히 이런 뜻이죠. 그라이펜, 잡는다는 거죠. 영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한자가 됐든, 공통된 이게 개념이라는 것들은 다 이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세계를 잡는 일입니다. 이 세계를 잡아가지고 그냥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공통의 틀을 벗어난 것은 다 포기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것만 생각의 형태로 저장한 것, 이것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그러죠. 이 명은 개념화 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의 내린다는 말도 있어요. 정의 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define이죠. define은 끝, 경계 혹은 울타리 이런 뜻이죠. 이라는 접두사는 울타리랄지 끝, 이것을 동사화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define 한다 이 말은 울타리 짓는다, 경계를 확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이 사랑을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의미를 담아요. 눈물의 씨앗. 유명한 가수분 중에 나훈아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근대적 언어 사용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사랑에 뭘 묻는 거예요? 본질을 묻는 거죠. 그 본질을 묻는 행위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묻는다는 건 뭐야? 그 본질을 확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개념화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정의 내린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정의 내려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정의 내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눈물의 씨앗으로 놓고 울타리 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름을 여기서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개념화하면 그것은 뭐야?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라는 것이 명가명 비상명의 의미예요. 왜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냐? 사랑은 즐거움도 될 수도 있고, 쾌락도 될 수도 있고, 행복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기발랄함도 될 수 있고, 사랑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의미는 수없이 많은데, 정의를 내리면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울타리가 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가지고 있는 많고 다양한 의미들이 눈물의 씨앗이라는 하나의 개념, 하나의 정의에 의해서 전부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개념화하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게 된다. 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게 되느냐? 사랑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의미들이 제거돼 버리고 그 중에 하나의 의미로만 사랑이 닫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랑에 자기를 접촉시킬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남아요. 이렇게 개념화한다는 것은 명사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바뀌어서 동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이제 노자는 계속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는 개념을 쓰지 않고 나는 너를 너에게 해줄 거야. 너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가 그 존재적 특징대로 잘 성장하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거야. 사랑한다고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너를 너에게 해줄 거야. 라는 말도 사랑을 매우 넓고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은 사랑을 개념화하거나 사랑을 정의 내리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죠. 사랑을 정의 내리거나 개념화하는 방식으로 쓰면은 그것을 명사화해서 사용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의미, 개념을 각자 다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여자도 남자한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고 남자도 여자한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여자가 사용하는 사랑해라는 사랑의 개념과 남자가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개념이 다르면은 그 개념들 간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념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공적인 교류가 가능한데 사랑한다고 합의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집행하는 혹은 수행하는 어떤 과업이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개념과 관념,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자의 개념과 관념과 정의를 지키느라고 충돌을 빚을 수가 없고 두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보다는 관념의 충돌을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이름을
하나의 개념화해버리면은 그 개념화는 특정한 의미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은 이 특정한 의미의 충돌로 오히려 그 개념이 구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구현하지 못하게 돼버린다. 그런데 개념화하지 않고 나는 너를 너에게 해주고 싶어 라는 어떤 동사적 맥락으로 이 사랑을 이해하면은 오히려 개념화로 빚어지는 충돌을 피하고 더 넓고 존재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존재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은 소유적 사랑이에요. 소유적 사랑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렇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네가 맞춰져라는 폭력적 심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보죠. 나는 철학 박사다. 그러면 철학 박사라는 것 안에 어떤 특정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념화 혹은 정의 내리는 거죠. 그런데 나는 철학 박사다 그러면은 철학 박사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개념에 이 철학 박사를 가둬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의미와 개념이 가두어둔 그 좁은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철학 박사다고 내 학위를 이해하는 것보다 나는 수준 높은 추상 사유로 이 세상과 관계 맺는다. 나는 철학 박사다라고 개념이나 정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으로 나는 수준 높은 추상 사유를 통해서 이 세계와 관계 맺는다. 라는 것으로 이 철학 박사라는 협의를 이해하면은 이 사람의 활동 범위나 높이는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학위를 나는 철학 박사라고 개념하고 정의 내려봐. 그러면 너는 철학 박사로서 더 넓어지고 높아질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어. 그러지 말고 너를 수준 높은 추상 사유로 이 세계와 관계한다 라고 이해해봐. 그러면 너는 오히려 철학 박사라고 너 자신을 개념화하고 정의 내릴 때보다 훨씬 더 넓고 높아질 수 있어. 이것이 노자가 명가명 비상명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자, 고가도 비상도를 보죠. 고는 동시 공자도 쓰고 노자도 쓰고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는 범주예요. 이 세계와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질서, 원칙을 도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게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면으로 육아적인 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육아적인 도는 뭐냐? 도덕성, 도덕적 자각 능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도덕적 자각 능력을 기반으로 한 도를 주장하면, 즉 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도를 주장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이상적인 단계가 설정되고 그 이상적인 단계가 기준으로 작용해서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폭력적 활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진정한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노자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를 어떤 도덕적 자각 능력이라는 특정한 내용으로 도를 정의 내리지 마라. 도를 개념하지 마라. 도를 말하지 마라. 왜? 개념하고 말하는 그 도는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진정한 도가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이다. 지금 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923년에 소북성 점촌에서 허나라 때 묘가 발견됩니다. 다양한 서적들이 나와요. 다양한 서적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은 대나무 조각에 쓰여진 책이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국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유가 계열의 경전도 나오고 도가 계열의 경전도 나와요. 도덕경도 거기서 나옵니다. 유가 계열의 경전 가운데 성자명출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자명출에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유 인도 위 가도야. 인도만이 가도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본덕이라는
책에 이런 규절이 나와요. 시, 김자, 인도지, 시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자는 인도를 앞세운다 이 말이야. 성자 명출에서도 인도를 가도로 삼는데 이것은 뭐야? 김자가 가장 높이 받드는 것이다. 1993년에 곽점촌에서 발견된 죽간들은 언제 때 기록이냐면 대개 BC 300년이에요. 기원전 300년, 이때는 맹자나 장자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전국 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기록을 보면은 유가 계열에서는 인도를 최우선으로 뒀다. 그런데 그 인도를 뭐라고 하냐? 인도는 가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도는 가도의 상태, 즉 육아에서 말하는 인도의 상태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노자가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육아에서는 최우선으로 보는 것이 인도였어요. 도가에서 우선으로 보는 것은 뭐야? 천도였어. 천도는 자연의 도라는 뜻입니다. 인도와 천도의 대결이 공자와 노자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인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밝히려고 했던 돈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가도라고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가 가도의 성격을 띠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름이 개념화하고 정의 내려면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게 된다라는 문장으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첫 줄은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입니다. 첫 줄에서 노자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말할 수 있는 형식의 도로 하면은 그 진정한 의미의 도가 아니게 된다. 어떤 이름을 개념화하고 정의 내려버리면은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수 없다. 자, 이렇게 첫 줄을 했어요. 나는 이 세계를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는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두 개의 범주를 제시하겠다. 두 개의 범주는 뭐냐? 하나는 무고, 하나는 유다. 무는 그러면 뭐라고 이름 붙이냐? 천지의 시작이다. 설문해자라는 한자 사전에 시는 여지초야. 여자의 처음 상태다. 설문해자의 초는 그럼 뭐가냐? 초는 시야. 이렇게 나옵니다. 시하고 초는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의 의미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시작, 출발점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여기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는 글자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옷감이라는 뜻입니다. 옷감. 그 옆에 칼날이 있죠. 칼 내지는 가위. 옷감을 자르는 칼이나 옷감을 자르는 가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옷감이라고 이해해 봅시다. 옷감. 옷감에 칼 혹은 가위를 처음으로 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시라고 그래요. 노자 도덕경을 이해할 때 이 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시는 옷감에 칼을 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시라고 그래요. 지금 이해하기 쉽게 가위라고 해보죠. 이게 가위입니다. 옷감에 가위를 댔어요.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어. 가위를 대기 시작해가지고 옷감이 잘라졌어. 옷감이 잘라졌으면은 이것은 시작한 겁니까? 시작을 지나간 겁니까? 이건 시작을 지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도 자르지 않고 가위가 다 있기만 해요. 이것은 시작된 겁니까?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겁니까?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죠. 준비 단계죠. 옷감이 조금이라도 잘라졌으면 시작을 지나버린 거고, 하나도 잘라지지 않았으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준비 단계죠. 그러면 시작은 어디 있어요? 시작은 잘라지는 일이 진행되는 것과 아직 자르기 전 단계, 준비 단계가 교차하는 그 순간, 그 지점이 바로 시작이에요. 가위로 자르기 시작하지 않으면 옷감은 잘라지지 않죠.
이 시작이라는 단계는 잘라지는 일이 진행되는 것과 자르기 전 단계가 만나는, 교차하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이 없으면은 이 옷감이 잘라지는 일이 진행될 수도 없고, 옷감을 자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단계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옷감을 자르려고 준비하는 이 단계와 옷감이 잘라지는 그 진행 과정이 의미가 있고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작이라는 단계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작은 그 존재성 자체는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 단계가 있어야만 이 옷감을 자르는 일과 준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연결돼서 하나의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가 달리기 예를 들어보죠. 달리기에 시작 혹은 달리기에서는 가까운 게 출발이라는 개념이 있죠. 출발. 자, 준비 그러면은 달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출발. 그럴 때 달리기 시작하죠. 출발할 때 발을 띄었어요. 이건 출발입니까? 출발을 지난 겁니까? 출발을 지난 거죠. 다리를 하나도 안 띄었으면은 이것은 출발이 아직 안 된 상태죠. 출발은 발을 띄기 전 준비 단계와 발을 떼서 나아가는 그 동작이 거차하는 지점에 있어요. 준비와 달리기가 각각 다른 동작이지만 하나의 동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출발이라는 이 순간이 있어야 돼요. 출발이라는 이 순간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시작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그렇지만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활동, 기능, 작용은 있죠. 달리기와 준비는 그 형태가 분명하게 있죠. 그렇지만 출발은 그 형태는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은 있어요? 작용은 있어요. 준비와 자르기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죠. 그렇지만 시작은 형태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작용이 있어. 그 작용이 뭐예요? 준비와 자르기를 연결해서 이것이 하나의 동작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또 무라는 것을 우리가 보죠. 물잔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무는 어디입니까? 이 안에 빈 공간, 여기가 무입니다. 밖에 있는 이것도 무예요. 구체적으로 형태는 없어. 그렇지만 이 빈 공간이 없으면은 이 컵은 컵으로서 작용할 수가 없죠. 자기 형태는 없으면서 작용력은 있어. 노자가 볼 때 이 세계는 두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영역은 자기 형태는 없어. 마치 시작, 출발, 중간과 같이 형태는 없는데 없는 형태를 가지고 그것들을 작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을 무라는 이름으로 붙이자. 자, 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자. 무는 천지의 시작이다. 이 세계의 시작이다. 유를 보도록 하죠. 유는 만물지 뭐다. 무는 자식을 낳는 존재로서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고가 우주 만물을 발생시키는 구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노자는 고를 만물의 근원, 만물의 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어떤 형식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도를 만물의 근원이나 만물의 기원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모를, 어머니를, 자식을 낳는 형상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식을 낳는 권한이나 능력은 누구한테 줬냐면은 아버지한테 줬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뭘 줬냐? 생육하는 이미지를 줬어요. 생육. 어머니는 길러주는 형상으로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는 만물을 모두 품고 있다, 길러준다 하는 형상으로 은유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는 만물의 어머니다. 즉 만물을 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물을 품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합쳐서 다 뭐라고 하냐? 유라고 한다. 여기서
이 영역은 유예요. 이 영역은 무예요. 무의 영역이 없으면은 컵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 자기의 형태는 있지 않은데 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영역, 그것을 무라고 하고, 고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전부 합쳐서,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전부 합해서 그것을 유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는 기원, 근원으로부터 여기서 출발하는 어떤 스타팅 포인트로서의 시가 아니에요. 시는 자기 형태는 갖추지 않으면서 모든 일이나 존재를 일어나게 해주는, 형태를 갖게 해주는, 작용을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역을 시라고 이름 붙였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은 이제 무와 유라는 범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왜 그런 범주를 제시했는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무를 가지고는 뭐뭐 하고 싶어 한다, 뭐뭐 하려고 한다. 자, 뭐뭐 하려고요? 관기묘, 그 묘한 상태를 보려고 한다. 자, 무라는 범주를 가지고는 항상 그 묘한 상태를 보여주려고 한다, 보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무라는 범주를 제시했어?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노자는, 무라는 범주를 제시한 이유는 이 세계에 어떤 묘한 상태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묘한 상태라는 것은 뭐냐? 묘하다는 것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묘자의 원래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뭐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옷감을 자유로 자르는데 잘라지는 것이 진행됐으면 그건 이미 시작을 지나간 거죠. 그런데 거기 아무런 자국도 아직 나지 않았어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시작이란 건 뭐예요? 시작이란 것은 자르려고 하는 준비 단계와 달라지는 일이 진행되는 그 사이가 시작이죠. 그 사이, 그 교차점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잖아요. 그런 것이 묘한 상태로, 묘한 영역으로 노자 눈에는 보인 겁니다. 이 세계는 두 영역으로 나뉜다. 한 영역은 분명하게 보이는 영역이 있고, 한 영역은 있기는 있는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영역은 묘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런 묘한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묘한 영역을 보여주고 싶어서 무라는 범주를 사용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라는 범주는 도대체 왜 제시한 거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노자는 그 요한 상태를 보여주고 싶어서다. 그 요라는 건 뭐냐? 요라는 것은 원래는 변경이라는 뜻이에요. 변경, 국경, 변두리.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루엣 같은 어떤 경계, 칠판 닦기죠. 경계가 있죠. 모든 물건은 다 경계가 있어. 경계가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싶어서 유라는 범주를 사용한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가 볼 때 이 세계는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영역을 무라고 그러고 한 영역을 유라고 그러자. 그런데 이 무라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묘한 상태로 있다. 출발, 시작같이 이런 것들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없다기도 말하기도 어렵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세계가 작용을 한다. 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계가 있는 모든 것을 합쳐서 유라고 하는데 형태가 있단 말이야. 형태가 있다. 이 세계는 형태가 없으면서 작용을 일으키는 영역이 있고 그 형태를 갖춘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을 무라고 그러고 이 영역을 유라고 한다. 지금 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 이 두 가지는 어떤 사람들은 상유욕, 상유에서 끊지 않고 유욕, 무욕 이렇게 끊는데, 이렇게 끊으면 앞에 있는 유명 만물지모, 무명 천지지시도 유명,
무명으로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도대체 뭐냐? 알기가 어렵게 돼버려요. 무욕, 유욕, 유명, 무명이라는 이런 복합사 성격을 띠는 이런 구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시대에, 노자 시대에는. 전국 시대에 와서야 중국에서는 두 글자를 합쳐서 말하는 것이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로 끊고 여기서는 무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뭘 양자라고 그러냐? 여기서는 무와 유를 양자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개가 아주 묘한 영역과 분명한 영역이 있는데, 이 묘한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라는 범주를 쓴다. 분명한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라는 범주를 쓴다. 그러면 이 무와 유의 두 범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와 유 이 두 가지는 꽁출, 앗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앗이 나왔다. 앗이 나왔다는 말은 무와 유 두 범주 사이에 존재론적인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공등하다는 거죠. 함께 같이 나와 있다, 동치.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무가 보여주라는 것은 묘한 영역이고, 유가 보여주려는 영역은 아주 선명한 영역이다. 무와 유가 이름을 달리할 뿐이다. 이름을 달리한다는 건 뭐야? 역할을 달리한다는 거죠. 함께 나와 있다. 이 말이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노자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노자를 선진시대 노자, 즉 춘추 말 전국 초 사이의 노자로 이해하지, 그동안의 노자를 이해하지 않았어요. 자, 대개는 노자를 위진시대 왕필의 해석을 통해서 노자를 이해했습니다. 왕필은 노자를 해석하면서 귀무론이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귀무론은 뭐냐면은 무가 더 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유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유보다. 왕필이 와서 무와 유 사이에 논리적이고 존재론적인 차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런 차등이 생겨나게 됐냐면은 왕필 시대에는 유가와 도가를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때 당시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 등장한 위나라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나라 유학 계승자들과 그 다음에 한나라 유학을 전복시키려는 도가 계열의 새로운 세력들이 통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일을 해낸 사람이 조조입니다. 그런데 유학과 도가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도가가 무너져가는 한나라를 진복시키는 세력으로 등장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도가 계열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가를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형식을 유가로 쌓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위진현학입니다. 당시 왕필은 무 위치에다가 도가를 두고 유 위치에다가 유가를 둡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명교라고 그랬어요. 명교. 명교라는 건 뭐냐면은 현실적인 윤리, 도덕이나 정치 행위 이런 것들을 명교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자연이라고 놨어요. 자연. 그러니까 이걸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위진시대 왕필은 무와 유를 통합하려고 했고 도가와 유가를 통합하려고 했고 자연과 명교를 통합하려고 했다. 근본은 어디에 두려고 했느냐? 도가와 무와 자연에 두고 현실적인 육아적 삶의 방식, 구체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윤리, 도덕, 행위 이것을 명교라고 했는데 이 명교와 유학의 근원성을 어디에 뒀어요? 도가에다 두고 그 다음에 자연에다 둔 거예요. 윤리, 도덕이 합리적이다. 왜 합리적이냐? 자연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것이다. 이유가 너희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 세계에서 할 역할이 분명히 있어. 너희들이 이 세계의 발전에 공헌하는 면이 있어. 그 공헌하는 면은 어떻게 되면 이 세계의 근원성, 즉 도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야. 거기에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왕필은 근원성이나 근본성, 이걸 어디다 두냐? 도가에다 두고 무에다 두고 자연에다 두거든요. 존재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쪽이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구체적인 현실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 왕필이 만들었어요. 왕필의 노자 해석에 의하면 유보다는 무가 더 전제론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구도를 가지고 선진시대의 노자를 해석하는 이런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왕필의 시각으로 선진시대 노자를 보다 보니까 선진시대 노자도 무가 더 위에 있고 유가 그 아래에 있다는 구도를 머릿속에 놓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도덕경 1장에 보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는 함께 나와 있다. 이름을 달리할 뿐이다. 자, 여러분, 노자하고 왕필 사이에는 7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요. 700년. 노자로부터 왕필까지 시간이 700년이에요. 이 700년 동안 세계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그 왕필의 해석에 익숙한 사람들이 노자를 해석할 때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거를 이 세계의 근원으로 보는 겁니다. 발생 근원. 발생 근원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여기서 모든 것이 세계에서 나온다. 도에서 무가 나오고, 무에서 유가 나온다. 그 다음에 유에서 만물이 나온다. 도는 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에서 유가 나온다. 유에서 만물이 나온다. 왕필의 사상에 익숙해지고 도를 근원이나 발생의 근원으로 보면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오해 두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구도를 설명하려면은 우주의 발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주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해 방식이에요. 그런데 중국 철학에서 발생이나 변화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일들은 전국 중기에 와서 비로소 시작돼요. 전국 중기에 와서 기라는 개념이 등장해야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노자 당시에 이 기라는 범주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어요. 노자 당시에 기라는 범주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 발생이나 변화, 우주론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근원이라는 이 범주는, 이 관념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노자 도덕경에 기라는 글자가 나온다고 합시다. 근데 그 기라는 글자는 어떤 수증기나 기운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지 철학적으로 발생, 변화를 설명하는 범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런 구도로는 노자가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 구도로 보면은 무와 유 사이에 상하 관계도 생기고 선후 관계도 생깁니다. 그런데 도덕경에서 1장에서 뭐 동출 함께 나왔다. 함께 나와 있는데 단지 이름을 달리할 뿐이다. 그 범주들이 각각의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노자 도덕경을 이해할 때 제일 넘기 어려운 산이 바로 이런 선입견을 미리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자 도덕경을 해설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을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이라고 했어요. 왜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이라고 그랬냐? 왕필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노자 당시의 시각과 노자 당시의 언어로 노자 당시의 사유 방식으로 노자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노자의 목소리로 들어보면 응시 언어 습관과 응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유와 무 사이에는 아무런 존재론적, 논리적 등이 없다. 무와 유는 동등하게 같이 나와 있다. 다만 역할을 달리할 뿐이다. 무는 이 세계의 묘한 상태를 설명하고 유는 이 상태의 분명한 상태를 설명한다. 그 역할만 다르지 함께 나와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꼬여 있는 거예요. 함께 꼬여서 이 세계를 만들어요. 무와 유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노자는 유무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와 무가 서로 살게 해준다. 이걸 유무상생이라고 그래요. 유와 무가 존재적 차등이 있으면, 논리적 차등이 있으면 상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노자는 분명히 이 장에서 말합니다. 유무는 상생한다. 도는 무엇이냐? 유와 무가 상생한다는 이 원칙에다가 억지로 글자를 붙여서 기호를 매겨서 도라고 하는 것이다. 도는 유나 무처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와 무가 상생한다는 이 원칙을 일자로 표시해 놓은 것이 도예요. 그래서 도는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 기본이지 혹은 원칙이지 세계의 근원이나 정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노자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거기에 글자를 붙여서 도라고 한다. 도는 뭐예요? 도는 글자예요, 글자. 기호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유와 무가 서로 이 세계를 이룬다라는 그 원칙에 글자를 붙여서 도라고 했던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거는 뒤에 계속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에서 도는 이 세계의 근원이 아닙니다. 근원이라는 관념이 아직 나올 때가 아닙니다. 왜? 이라는 범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일생교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생교나를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범주가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가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무가 나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유가 나오는 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물이 나오는 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만물은 다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위지현, 유와 무가 같이 나와 있던 이 사실이 매우 현하구나. 이 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고교로 발전해 나갈 때 이 현이라는 범주가 신범주로 등장해요. 위진시대 학문도 위진현학이라고 그러죠. 당나라 때 학술을 또 중현학이라고 그러죠. 공위지연, 유와 무가 존재적, 논리적 차등 없이 함께 나와 있다. 이것이 매우 현하다는 거예요. 현하다를 우리는 잘못하면 저물현 이러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원래는 가물현입니다. 가물가물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분명히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보통 집이 아파트죠.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현관을 지나지 않습니까? 현관. 이 현관은 집 안입니까? 집 밖입니까? 집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우리가 현관이라고 하는데 이 현관은 이렇게 보면 집 밖에 있는 문이고 그렇게 보면 집 안에 있는 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집 안과 밖 경계에 있는 문입니다.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밖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자리한 문이 현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즉 유와 무가 같이 나와 있으면서 역할 즉 이름을 달리한다. 같이 나와 있으면서 이름을 달리하고 있는 이 원칙이 매우 신비스럽다 이 말이에요. 매우
현묘하다. 이 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현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을 때는 이 현관을 떠올리면 되겠죠. 마치 나와 있는 그것을 현이라고 그런다. 즉, 가물하다는 뜻이죠. 가물하다. 현지우현. 현묘하고도 또 현묘하다. 유와 무가 전제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하등이 없이 함께 있으면서 이 세계를 구조화하는 이 모습이 현묘하고도 현묘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중묘지문이다. 중묘지문. 중묘지문이라는 건 뭐예요? 중묘라는 것은 만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서 문이다 이 말이에요. 문. 도를 근원으로 보고 우에서 유가 나오고 유에서 만물이 나왔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분들은 온갖 것들이 발생되어 나오는 문이다. 온갖 것들이 생겨나는 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무가 발생됐고 무에서 유가 발생되고 유에서 만물이 발생되었다는 이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을 보십시오. 문은 들어가기 위한 장치입니까? 나오기 위한 장치입니까? 현관은 집 안에 있는 겁니까? 집 밖에 있는 겁니까? 문은 들어가기 위한 장치입니까? 나오기 위한 장치입니까? 문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일과 나오는 일이 교차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머릿속에 도에서 만물이 나온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온갖 만물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문 자체의 의미는 들어가는 일과 나오는 일이 함께 일어난 일입니다. 이 문이 얼마나 현묘합니까? 노자는 들어가는 일과 나오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문을 일부러 여기다가 사용해서 여기서 문을 가지고 노자가 드러내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들어오는 일과 나가는 일이 함께 일어나는 그 메타포를 사용하려고 문을 쓴 겁니다. 온갖 것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다. 온갖 것들이 들고 나는 문이다. 온갖 것들이 들고 나는 문. 무엇이 이 문이에요? 현. 다시 말하면은 동위지현. 함께 나와 있는, 함께. 다시 말하면 동출이며 무와 유가 논리적으로나 전제론적으로 차등 없이 동등한 차원에서 존재해요. 이 동등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이 현묘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들고 난다. 들고 난다.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가난해지다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온갖 만사 만물이 동출이이며 유와 무가 함께 나와 있으면서 역할을 달리한다는 이 구도에서 세상사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중묘지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1장에서 나는 세상의 도라는 것이 과도의 형식을 띠면은 진정한 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도라는 것이 말해질 수 있고 개념화되고 언어화될 수 있으면은 그거는 특정한 내용으로 도가 갇힌다는 뜻이다. 그건 마치 어떤 이름을 특정한 의미로 개념화 시켜버리면은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다 드러낼 수가 없다. 자, 나는 세계는 이렇게 본다. 내가 보는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무와 유라는 두 범주를 제시한다. 무는 이 세계의 묘한 상태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용하는 범주이고, 유는 이 세계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범주이다. 그런데 이 무와 유는 논리적으로나 전제론적으로 동등하다. 무와 유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두 가지가 서로 이 동등한 차원에서 이 세계의 만사 만물을 일어나게 한다. 이 무와 유가
동등한 차원에 같이 있으면서 이 세계에 만사 만물이 다 일어나는 거, 이것이 매우 현묘하게 보이지 않느냐. 도자는 도덕경 1장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경 1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